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SKT 경쟁타인 KT에서 왔고요. 이름은 이거 유튜브에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LG 플러스만 계시면 완벽한데 오늘 대표님 뭐 저희 특별한 관계 없기 때문에요. 일단 저는 이름 최윤섭이고요. 지금은 융합기술원 미래사업개발 그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원래 우리 모임의 주제가 이제 그 라이프로그 빅데이터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 주로 또 이번 달 그 주제가 비즈니스 쪽에 포커싱 한다고 하셔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제가 원래 이 내용을 거의 지금 처음 하는데 준비를 해가지고 원래 한번 스타트업 그 업계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제가 한번 했었고 두 번째인데 그 지오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수면 모니터링 디바이스인데요. 되게 촉망받던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였는데 잠잘 때 그 밴드를 머리에 두고 자면 수면을 모니터링 해주는 액티비티 트래커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작년 말 정도 이제 문을 닫고 그럴 것 같아요. 저번 차고 딱 보너스가 이럴 것 같죠. 잠을 못 자. 그 수면이었는지 알 수 없어. 굉장히 촉망받고 이 얼리 어답터들 사이에서 되게 극찬을 받던 웨어러블 디바이스였는데 그게 왜 실패했을까를 한번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서 디스커션도 해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뭐 헬스케어 비즈니스 아니면 그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을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좀 더 드릴게요. 저는 이제 원래 지금은 KT 뭐 IT 기업에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원래는 컴퓨터학과 출신인데 생명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박사는 이제 그 생물정보학 쪽으로 이제 했었고요. 원래 작년까지는 서울대학교 이과대학에 제가 뭐 일을 하다가 지금 KT 넘어간 지 1년 정도가 됐는데 뭐 블로그도 하고 있고 헬스 IT 이런 쪽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강연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는 이제 계속 뭐 하는 놈이냐고 물으면서 한마디로 이제 저는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스트입니다. 뭐 생물정보학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원래 뭐 대학원 때나 이제 뭐 박사 한 다음에도 주로 생명과학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뭐 암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도 뭐 KT에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제 업무와는 별로 관련이 없는 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제 소개해 드릴 때 이 슬라이드 항상 보여드리는데 잡스가 아이패드를 출시를 할 때 이제 키노트에서 얘기했던 이제 슬라이드인데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 신기술 회사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문학과의 교차로인 회사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세 가지의 분야, 그래서 컴퓨터공학과, 생명공학과, 의학 쪽, 그러니까 저희 팀도 그렇고 이제 그 세 가지 분야의 교차로에 있고 말씀드릴 내용도 그런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 중에 되게 대표적인 예들 중에 하나지만 어떤 IT와 헬스 쪽이 융합이 되면서 되게 혁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오셨는 행사였습니다만 작년 3월 24일 날 우리가 그 헬스 2.0이라고 코엑스 일요일 아침에 이제 코엑스에서 우리가 그 행사를 했었는데 여기 정준 교수님 여기 계시고 박준 대표님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인데도 되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수학이 진행됐는데 그때 이제 뭐 의사분들, 뭐 IT 벤처 기업분들, 대기업분들 다 오셔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이런 IT 헬스 IT 쪽에서 혁신들이 많이 이제 이미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제 일어날 텐데 한 최근 3년 정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이 이미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3년이 이미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캐즘이라고 하면 다 아시죠, 그죠? 물론 지리학적 용어였는데 어떤 신기술 기반으로 한 상품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그게 어떤 시장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되게 좋은 기술이 있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면 그게 시장에서 많이 확산이 될 것 같지만 이렇게 기술이 어떤 수용이 되는 곡선들이 이렇게 이제 처음에 이노베이터부터 시작해서 얼리 어답터, 얼리 머저리티부터 해가지고 수용이 되기 단계별로 수용이 되는데 이 처음에는 이제 뭐 이노베이터들이나 이제 얼리 어답터들은 되게 이런 새로운 기술을 빨리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런 대중이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큰 간극이 있고 그걸 이제 뭐 어떤 지리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틈이 있는 회곡 사이에 그런 캐즘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만들 때도 이
chasm을 뛰어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에 케이스 스터디를 해볼 이런 지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까 말씀드린 chasm을 못 뛰어넘고 그냥 이렇게 망해버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 지오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는 어떤 거냐고 하면 이런 헤드밴드와 그리고 그 뭐 앱에 그 스마트폰에 있는 앱과 여기 침대에 곁에 두는 이런 그 시계 형태의 디바이스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 이제 메모리 카드를 이렇게 끼워 있어가지고 여기 저장이 되고,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여기 기록이 되고, 요거를 이제 컴퓨터 끼우면 이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지금 그 quantify self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뭐 수면 잠자는 거 아니면 뭐 심박동, 뭐 맥박, 뭐 걷는 거 다 이제 우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떤 정량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운동 같은 건데, 이 quantify self movement의 아주 대표적인 그 디바이스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오였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 동영상 가지고 왔는데 이게 Solutions for improving your sleep have been a mystery. Now you can solve that mystery with Zeo, the world's first ever personal sleep coach. All you do is put on a lightweight, comfortable headband. Zeo's soft wave sensor technology captures your brain waves and sleep patterns and sends your data wirelessly to the Zeo bedside display. You learn how long it took you to fall asleep, how much time you spent in REM sleep, how much time you spent in deep sleep. Zeo even tracks the time your sleep was disturbed by wake-ups. To help improve your sleep, Zeo gives you easy-to-follow tips and techniques customized for you. I've been given about 5 tips from Zeo on how to get a better night's sleep, and every single one of them's worked.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I'm waking up in the morning and actually feeling like I had some sleep. Get Zeo, because the more you know, the better you sleep. 이제 어떤 제품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고 하면 이마에 착용하는 이런 헤드밴드를 가지고 뇌파를 측정을 해서 이제 이런 뇌파 측정 데이터가 이렇게 SD 카드로 돼가지고 뭐 웹사이트에 업로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EEG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몇 번 깼는지, 램 슬립은 뭐 얼마 동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어 있는지, 뭐 라이트 슬립, 딥 슬립까지 해가지고 최종 내가 얼마 잠을 잘 잤는가가 GQ라는 이제 최종 점수로 나와가지고 스마트폰 앱과도 연동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하는 그런 디바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수면 일지 같은 걸 적을 수도 있고, 웹사이트에서 이런 데이터 업로드 해가지고 수면 일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전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였습니다. 특히 어떤 뭐 파케트 혁신 이론 다들 아실 텐데, 그래서 뭐 다들 아시는 뭐 전속적 혁신과 뭐 파케트 혁신이 있는데, 특히 기존 기술에 있던 이런 뭐 폴리솜노그래피라고 하는 수면 치료에 쓰이는 되게 많은 장벽을 붙이고, 여기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은 센서를 붙이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기존 시장 기술과 비교했을 때도 저런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는 그런 논문 같은 걸 보면 굉장히 기존 기술에 뒤지지 않는 정확도로 측정하기 때문에 되게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적의 기술적인 평가도 얻었던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폴리솜노그래피를 수면 클리닉에서 받으면 저건 비보험이거든요. 70만 원 정도예요.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그래서 지오는 전극이 여기 3개가 붙어 있는데요, 이마에 이제 3개로 이제 그걸 대체할 수 있겠다는 표현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어떤 대체제였는데, 그리고 이제 뭐 클라우드도 연결돼가지고 특정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다 모아서 임명하던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수면 과학자들이 또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면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연구로도 쓰는 뭐 그런 되게 좋은 되게 시스템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완전 헬스케어 빅데이터였던 겁니다. 근데 망했죠. 작년 5월 정도에 이제 되게 소리 소문 없이 망해가지고 이제 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데, 그래서 질문은 이제 이겁니다. 지오가 왜 실패했을까? 그래서 왜 어떤 것 때문에 실패했고, 또 그런 원칙을 잘 지키는 기업과 잘 못 지키는 기업들 여전히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제가 또 한번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실까요? 아마 되게 쉬운 내용들인데 뭐 전무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죠. 딱 보니까 말할 거 생각이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이제 좀 알면 우리가 추구했던 이런 실패를 또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면 시간이 많이 없지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신경이 너무 쓰여서 네. 일단 몸이 터치가 되는 네. 부분이고 네. 네. 그 자체로 되게 불편하다. 네. 네. 저 같으면 이제 그 일단 밴드가 되게 좀 쪼일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고. 답답함이 있고. 네. 저는 이제 좀 그 습관이 엎드려 자는데 더 불편할 것 같고. 보장 맞아요. 네. 그리고 또 그 나오는 얘기가 이게 전자파 같은 게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면이 관리되어야 할 정도로 민감한 사람들이면 사실 뭐 옆에 아이 자는 건 뭐 물론이거든 부엌길을 사실은 네. 뒤척이는 것조차도 되게 민감한 거거든요. 네. 워낙 이제 수면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상태니까 그렇다면 더더욱이 저런 디바이스가 포지셔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 포지셔닝 문제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저 보면 생각보다 장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맞습니다. 그 수면 장애로 일단은 뭐 수면 장애 결과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쓰긴 했지만 예를 들어 마케팅을 하거나 시장 포지션을 했을 때는 어떤 그냥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있었고요. 근데 단지 이게 불편하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수정을 해서 네. 새 제품을 개선된 걸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는 또 아닐 수 있을 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제 생각에는 측정은 했는데 네. 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저게 측정만 하고 그냥 보여주고 그다음 해결 방안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얘기한 포지셔닝 문제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부터 그 의료 서비스와 연결돼 가지고 제대로 해줄 거였으면 폴리소노그래피를 대체하는 디스럽팅 이노베이션 시도했던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 편하게 살 수 있는 거면 이의지가 과다 기술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애매모호한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느 쪽도 아닌 어중간한 이상한 포지셔닝이에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이제 뭐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측정은 정확히 하는데 so what인 거죠. 그래서 그걸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의료 기술 같은데 FDA 승인 같은 걸 받지도 않아가지고 의료용으로 쓰기도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뭔가 좀 너무 고도의 기술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됐던 거죠. 저는 이제 좀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뭐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나부터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신기술 기반으로 한 뭐 사업 뭐 이런 쪽으로는 되게 기술이 뭐 그 자기 기술이 되게 좋아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만들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도 뭐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니즈가 없었던 시장에서 뭐 만들었던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다이어트 같은 거와 비교를 했을 때는 다이어트 되게 사람들이 니즈도 크고 많이 하려고 하는데 수면 모니터링은 평소에 사람들이 별로 아예 내가 이걸 꼭 모니터링 해야겠다 니즈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수면 모니터링 뭐 일단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잠이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중요성을 아예 교육부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이제 뭐 다이어트는 이제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는 것이 한계점이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니즈가 있는 것을 먼저 이제 그 니즈가 있는 시장을 타겟팅을 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하나의 원칙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니즈를 잘 큰 시장을 타겟팅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유전체 뭐암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명의 암 환자가 있다고 보죠. 2명은 이제 유방암 환자, 폐암 환자 2명씩인데 옛날 같으면 이제 우리가 암이 뭐 유방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유방 생기고 폐 이상이 있어 폐암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약도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따로 먹었죠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또 유전자 이상이 있어가지고 암이 발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다른 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유전자 이상이 있어가지고 암이 발병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분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약도 이렇게 따로 그 다른 암이지만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특히 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같은 부위에 있지만 다른 암이면 다른 약을 먹어야 이게 맞춤 치료와 같은 것들인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암 환자 특히 이제 그 니즈가 가장 큰 시장이 뭐냐고 하면 이 제품을 안 쓰면 내가 죽으면 니즈가 제일 크거든요. 그래서 특히 암같이 생명이 달린 그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시장이 워낙 그 니즈가 크기 때문에 뭔가 이 포지션 이 타겟팅하기 되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뭐 환자들이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뭐냐고 하면 내 유전자에게 제일 적합한 항암제가 뭔가 이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걸 이제 가장 인류 최초로 한번 답변해 보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래서 잡스는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브로드 연구소라는 데서 이제 거의 인류 아마 10명 안에 드는 그 순서로 자기 유전체를 분석을 했었는데 이 잡스가 받았던 이 서비스가 시장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잡스가 10,000불 정도를 주고 했었는데 그 보스턴에서 방금 그 되게 프로토타입 잡스가 받았던 그런 서비스가 이렇게 그 서비스로 나오면서 지금 한 600만 원 정도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세포를 분석해가지고 내가 어떤 약을 먹으면 제일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이런 서비스면 그 시장의 니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쓰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지오와 비교했을 때는 그 니즈의 차이가 있더라.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면 이제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그래서 그 스마트 삭스입니다. 이게 뭐 그 아울렛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 나온 건데 어떤 거냐고 하면 그 아기의 발목에 있는 그 양말 형태의 디바이스를 채우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앱과 연동이 돼가지고 아기의 어떤 바이탈 사인, 그러니까 그 심박수나 뭐 산소 포화도 같은 것들이나 체온 같은 것들 뭐 그런 거를 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들의 경우에는 아기의 건강에 되게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니즈가 굉장히 크고 되게 이게 그 특화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고객들이 이제 사려고 하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 이런 그 롤오버 얼러트라고 아기가 이제 그 자다가 뒤척여가지고 뒤집기를 하는지 이렇게 엎드려 자는지 엎드려 자면 그 부모의 핸드폰에 경고 사인을 줘가지고 바로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 저런 운동을 그러니까 바로 눕혀 재우자는 운동을 해가지고 아기의 죽음이 되게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부모들의 니즈를 잘 간파를 해가지고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하면 많은 그 시장을 좀 창출할 수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만. 네네. 그러면 그 지오는 기본적으로 상품 계획을 잘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니즈를 잘 알고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뭐 아까 말씀하신 니즈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수면을 그 트래킹하겠다는 니즈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지금 말씀하시는 말들이 다 헷갈리는 게 내가 수면을 측정하는 푸는 거하고 그렇죠. 수면 측정을 안 하면 죽는 거하고는 다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면 측정 안 하면 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플래닝 자체가 잘못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지불해야 되는 어떤 불편함과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비해 편익이 없는 거지. 상대적 편익에 대한 얘기일 것 같은데. 니즈를 얘기할 때는 사실은 니즈라고 하는 말과 굉장히 여러 가지를 다 굉장히 심각한 니즈가 있어야만이 그러면 할 거냐. 이제 그거 이제 뭐 암 이런 것들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뭐 아까 보여드린 뭐 스마트 삭스 같은 경우에 결국 뭐 암 죽지는 않지만은 이제 뭐 글쎄요 이런 특성에 대한 사실 그 스마트 삭스는 상품 기획할 때 니즈를 한다라기보다는 사람이 뭘 원하나를 찾아거든요. 원하는 게 니즈 아닌가요? 아니 다르죠. 원하는 거는 안 사도 돼요.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디자이어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으면 어떤 베네핏이냐를 주로 얘기해서 이거는 없어도 괜찮은 거기 때문에 시장 자체 크지도 않아요. 근데 니즈라고 할 때는 사실 그것으로 인한 결핍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결핍 시장에 가서는 결핍을 없애줄 때 솔루션이 될 텐데 사실 저게 사람들이 원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 근데 원할 리가 없어요. 이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저런 뇌파를 키워서 본다라는 경험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실은 시장에서 어댑테이션 타임이라는 걸 만들어줘야지 사람들이 교육도 받고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이 20년 전에 나와서 안 되지만 쭉 숙성돼서 사람들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러닝 커브가 딱 지날 때 그런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니즈를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해주는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헬스 디바이스. 네. 대개의 경우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를 필요하다고 원하지 않고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거와 뭐 퀀티파이 셀프 하면 좋은 거다. 아무
네네네. 뭘 가면 좋을 거다라고 그건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 측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인게이지먼트하고 컴플렉서티의 크로스 그래프 가지고 설명하는데 네. 헬스케어 같은 경우.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인터벤셔널하고 잘 들어올 수 있는가 이런 정도의 내용들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의 약간의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거하고에 따라가지고 수용의 정도가 싹 달랐잖아요. 헬스케어는 굉장히 그런 게 버라이어티, 베리에이션이 되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파운데이션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격 탄력성이 거의 없다고요. 이게 거의 뭐 나 같아도 저게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여력만 되면 누구든지 지불하고 할 생각이 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 걷다가 딴 데로 가면 큰일 나거든. 그 비슷하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수술 후 의사들을 직접 만나는 상황에서 레코멘드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류가 마켓이 잘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인게이지먼트 정도에 대한 부분인데, 인게이지먼트의 정도는 질병 내지는 질환, 그리고 건강 상태의 정도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어요. 좀 뭐랄까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비자 시장에서의 니드나 원트하고는 조금 다른 특성들이 좀 있어요. 헬스케어가. 그래서 지금 던지려고 하는 질문도 방금 말씀하신 거랑 관련이 있는데, 이제 그 헬스케어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도 뭐 통신사 저희 뭐 상무님이나 이런 분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매스 마켓을 되게 타겟팅하는 그 전략을 많이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뭐 이런 그 기반이 되게 탄탄하기 때문에 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과연 이제 이런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또 특정 그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걸로 이 매스 마켓을 타겟팅하는 게 과연 좋은 전략인가에 대한 그 질문인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사실 제가 지금 가지고 생각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인데, 왜 그러냐고 하면 특히 헬스케어 마켓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프래그먼트된 마켓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자기 개인의 건강 상태나 뭐 나이나 뭐 성별이나 뭐 또 문화나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니즈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라켈 때 보고된 결과 뭐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스페시픽한 유틸리티를 가지는 이제 이런 그 헬스케어 서비스만이 뭐 되게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또 그 말씀하셨던 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굉장히 좋은 그 정확하게 데이터를 측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사용자가 어떠한 효용을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가, so what이라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측정을 내가 언제 되게 깊이 잠들었고 되게 얕게 잠들었고를 했는데, 이거 어쩌라고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 퀀티파이 셀프의 어떤 제가 동영상을 다운받는데, 그런 뭐라고 하나요? 되게 얼리어터 같은 경우들에는 뭐 핏페이시랑 지오를 둘 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게 뭐가 정확한지 막 자기가 코드를 짜서 분석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이게 과연 뭐 일반적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기 효용을 얻으려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불가능해요. 23andMe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세르게이 부인의 와이프인 그 앤 워제스키가 만들었던 그 DNA 테스트 뭐 사업인데, 그래서 이런 게 침을 뱉어가지고 보내면 그 자기 99%만 내면 되게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한 뭐 위험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많은 질병들이 있는데, 이게 제 결과인데요. 뭐 제가 이제 침 뱉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얻은 결과가 되게 많은 생각보다 여러 가지 걸렸네요. 헬스 리스크가 되게 높은 거, AF도 있네. 낮은 거, 뭐 중간인 거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뭐 약에 어떤 것에 민감하고 덜 민감한지, 아니면 뭐 제가 뭐 유전적인 특징들 어떤 가지고 있는지, 술 먹으면 빨개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 네안데르탈인과 제가 얼마나 비슷한지 뭐 이런 것도 보여주는데, 가장 이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당연히 이제 이거인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질병에 대해 가지고 되게 위험도가 높은가 하는 것인데, 보면 이제 그 일반적인 파퓰레이션에 가지는 위험도와 이 제가 가지는 위험도를 비교했을 때, 저게 제일 위에 있는 게 그 APF인데요. 그 심방세동이라는 심혈관계 질환인데, 일반적인 사람보다 1.7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뇌경색 조심하셔야 되겠네. 제1형 그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되게 높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딱 이걸 보면 일단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되게 좀 두 개 컴바인해서 뇌경색 굉장히 조심해야 돼. 네. 제가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이게
나온 것이 이제 이걸 보면 딱 드는 생각이 이거 나 어떡하나 보면 이게 내가 뭐 내경색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험이 크다고 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그 질병 이름을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의 데이터 나옵니다. 그래서 What you can do라고 해서 네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보니까 이제 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언들이라고 나온 것이 이제 뭐 그냥 음식을 잘 먹고 뭐 술을 좀 적게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것 지오가 같은 경우들에도 이게 결과가 뭐 정확도에도 지금 논란이 있지만 이게 정확하게 측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측정한 거 이후에 내가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가 되게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이거 반면에 되게 좋은 그 예를 제가 딱 사례를 보여드리면 그 아이폰,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아이폰으로 자기 심전도를 측정을 하는 그 얼라이프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근데 전극이 있는데 전극에 이제 Watch what he does with a cell phone. And we'll just pop this iPhone into it like that. He shows how simply his modified iPhone produces a cardiogram for a patient. So you just put your fingers on it, there you go. And in the second, in the first second, then it stabilizes. The device was approved by the FDA in December and is now sold to physicians. 그게 이제 이게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의사들이 실제 의료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이고, 그래서 환자들이 자기가 이제 이거 가지고 다니다가 뭔가 좀 이상이 있다고 느껴지면 자기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지오와는 다른 게 뭐냐고 하면 단순히 측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제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아까 에릭 토펄이 스크립스 클리닉에 있는 양반이고 청진기가 사라진다 원제 쓴 사람이고 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의학상 나중에 우리나라 전 세계 심장 관련된 심장 관련. 네 가장 많은 논문과 뭐 실까지인가 이런 거 쓰는데 이 사람이 거의 제일 깃발 들고 파괴적 의료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얼라이프 같은. 지금까지 수백 년 이어온 이거 패러다임 바꾸죠. 네, 그래서 아까 얼라이프 코어라든지 이런 것들 초음파도 그렇고요. 일반 보급돼서 그냥 다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노벨상 탈 사람이 주장하니까 다른 사람 찍소리 못하지. 저 사람 한국에 오라고 지금 거의 몇 번을 초청했는데 한 번도 안 비행기 타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넘어갔던 기사가 뭐냐고 하면 에릭 토폴이 워낙 강연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자기 얼라이프 코어를 가지고 다니는데 비행기에서 되게 응급 환자 발생해서 그래서 기내 의사 있으시면 좀 와달라고 했더니 신장마비 같아가지고 강연하고 왔던 이걸 꺼내서 측정을 해서 이제 총 두 번을 그랬는데 한 번은 실제 비상 착륙을 했었고 한 번은 뭐 이 정도면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날아갔었고, 그게 이제 되게 영화 같은 스토리라고 나왔던 그 기사를 제가 가져왔던 건데요. 얼라이프 코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소식이 들렸는데, 한 가지가 이제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해야만 디바이스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승인이 FDA에서 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받았어요? 구매 대행을 해서 이제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소식이었고, 두 번째 얼마 하셨어요? 얼마 하셨어요? 아이폰 뭐랑 맞아요? 다 됩니다. 네네. 사이즈가 갤럭시랑도 되고요. 200불 해요? 200불 안 하죠? 원래는 199 몇 불인데 구매 대행을 하니까 거의 30만 원 들어갔겠네. 그래서 일반인들도 구매 가능한 지금 오더 카운터 승인이 났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고 하면 아까 보여드린 지오와는 달리 측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제공하는 게, 미국에는 원격 진료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앱과 연동을 해가지고 데이터 측정한 다음에 앱으로 이제 의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 시간 내에 진단 결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얼라이브 인사이트라는 서비스 같이 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되게 그때 토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EMR, 되게 미국의 큰 EMR 회사인 프랙티스 퓨전과 연동을 해가지고 평소에 환자가 이걸로 스마트폰 측정을 하면 데이터가 의사 EMR로 동기화가 연동이 돼가지고 다음에 이제 병원 진료 받으러 가면
의사가 EMR 시스템이 이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되게 환자가 실제로 이제 병을 낫기 위해서 이제 그 효용을 받을 수 있는 사실 잠깐 준비하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에 저기서 재활 운동 재활하는 서비스를 실제 이제 전문 의료기관이랑 그 협회랑 조인트해서 만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운동 재활이 미국에서도 조금 이제 약간 좀 이제 이미 출시되어 있는 자세 카이넥트가 자세를 인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병원이나 이런 미국 대학교의 그 스포츠 센터 이런 데서 이제 연구용으로 쓰는 EMG 근전도가 좀 세팅하는 메커니즘 이렇게 두 개가 사실 이제 주로 고려할 수 있는 포인트거든요. 정확도로 보면 사실은 EMG는 운동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근데 막상 이제 이거를 정말 상용으로 이렇게 서비스하려고 보니까 물론 기존의 EMG가 비싸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요즘 뭐 IoT며 뭐 워낙 하드웨어가 이슈다 보니까 저렴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운동 강도가 중요한 포인트인 건 사실이지만 굳이 심지어 의료기관에서 재활을 목적으로 쓸 때조차도 그렇게 정확한 신호 측정과 시그널은 별로 필요가 없고 오히려 포커스를 어디다 더 많이 두냐면요. 트레이너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투리 시간을 좀 더 적게 쓰면서 트레이닝 시킬 수 있나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그 재활 운동 치료를 받는 분이 있잖아요. 받는 분이 처음에 이제 트레이너가 당신은 이제 의사가 이런 처방을 해줬고 이런 부위를 운동해야 되니까 이런 동작을 이렇게 몇 개 하세요 하고 프로토콜 가이드를 이제 계속 가이드를 주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운동이니까 익숙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이제 안 까먹게 하고 그다음에 운동 효과가 좀 되도록 잘 따라오게 만들어 이게 사실 포커스인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측정보다 중요한 건 그쪽에 더 포커스를 두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EMG 같은 경우는 전문 트레이너, 메디컬 트레이너가 여기다 이렇게 근육 강도를 운동 강도를 붙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문 트레이너들도 쉽게 정확한 근육을 찾아서 붙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딱 찾으면 그 왜 샤워에도 안 지워지는 매직으로 이렇게 마킹하고 붙여놓고 특히 EMG 같은 경우는 이제 허벅지나 허리 이런 데는 사실은 이렇게 왜냐면 옷을 걷고 붙여야 되니까 붙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또 UX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측정보다 오히려 실제 그걸 소비하는 사람이 잘 수용하게 해주거나 내지는 이제 실질적인 실익을 좀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진짜 더 포인트예요. 계속 할게요. 네. 이름도 안 나요. 이게 제 데이터인데 아까 그 얼라이포라고 하는 예쁘게 잘 나오네. 네. 그 어떤 데이터인데 이걸 이제 아까 앱으로 일단 여기 측정을 하면 다음 화면이 뭐냐고 하면 제가 일단 그 측정할 때 이런 증상이 같이 있었는지 뭐 어지럼증 같은 것들이 아니면 운동한 직후였는지 뭐 커피 마셨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그 기록을 할 수 있고요. 아까 그 보여드린 얼라이브 인사이트라고 하는 앱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옵션으로 이제 데이터를 의사에게 보낼 수 있는데 돈을 좀 많이 내면 실제 그 의사한테 보내가지고 진단까지 받을 수가 있고 돈 적게 내면 그냥 데이터 해석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제 그 데이터를 보냈더니 24시간 안에 그 결과가 온다는 이제 그거였는데 제가 12불 주고 보냈거든요. 아마 이게 한국에서 보내면 불법일 것 같은데 그 보냈더니 2시간 만에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네. 2시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불법이에요. 못해. 저렇게 하면은 저 쓰는 사람 많은데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사실 의료법에는 불법으로 걸려요. 왜 의료법이 남의 나라 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그 할 수가 없는데 요즘 우리나라에도 미국 회사가 와 있어요 이미. 네. 근데 그래서 의료 행위고 원격 의료 서비스를 글로벌 진단을 통합해서 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이미. 네. 그거 2000 그거를 먹었는데? 걸면 걸릴 거라니까요. 아니 안 거는 거야. 웬만하면 뭐다 쓰던데. 많이 그러니까 쓰던데, 주변에. 안 거는 건데 만약에 이제 누군가 걸어줘야 돼 다시. 누군가 그걸 쓰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랑 다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래야 걸어줘야 된다니까요. 걸어주면은 그 고발 좀 하세요. 고발을 하면 그게 이슈화가 되면서 전면에 드러날 것이고 그거로 인해가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나는 그러자는 걸 좋아해요. 저런 게 필요하지. 아니 난 지금까지 저게 남의 나라 서비스를 했는데 불법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게 법이 한 3개쯤 걸릴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고. 남의 나라 건데? 남의 나라 거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가 법은 여기 안에서 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잘 알 것 같습니다. 법은 우리나라의 법은 그 속지주의 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토에 하나여
적용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미국같이 강대국은 네 미국 아니어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지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어도 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다 패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제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적용되냐면 우리나라 영토에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저게 지금 미국의 의료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 기구를 받았어요. 저기 그 구매 대행으로. 네. 그래서 내가 측정을 해서 데이터를 보냈어요. 인터넷으로.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 결과가 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면 아까 그 의료 행위를 제공자가 불법이라는 건데 그 영토를 법규가 벗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한국 사무소가 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걔네들은 아무리 미국 회사에서 파견됐더라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국적이 그 사람의 시민권이 미국을 가지고 있어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제 저런 이제 그 리모트 서비스를 쓰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특히 캘리포니아 갔다 오신 분들은 많이 쓰세요. 그래서 더 싸요 우리나라 의료보다 이게. 그래서 더 정확하고 심지어는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컴패리전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진단을 독일의 어떤 사람의 전문이랑 미국의 어떤 사람이 해가지고 종합해서 오는 그런 서비스도 있어요. 근데 저게요. 식약청에 물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식약청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넣으면 불법이 중단하세요라고 유권 해석해서 보내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스퓨트를 하면 법정에서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명확하게 하려면 누군가 걸어줘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런 것도 불법인데도 하는 건 있어요. 서버의 로케이션이 외국에 있으면 우리가 못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그게 되게 골 때려요. 그것도 지금 이런 의료 정보는 병원 의료기관으로 개설된 곳에서만 우리나라에서는 세이브하도록 돼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법 22조 2조 뭐 이거에 또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예를 들어 저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사진은 뭐 방사선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인도에 있는 텔레 무슨 뭐 왠지 컨설팅 거 이런 거에 보내가지고 그거를 받고 바깥에다가 해서 하는 거는 같은 맥락이거든요. 절대 불법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의사 중심이니까 이 케이스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 법을 폐지를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입해놔요. 그렇게 하면 이거 불법인데 지금 안과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 불법이에요. 근데 하거든 그거. 예. 아 이거 불법이세요. 손님 끊거든. 네. 저거랑 똑같아요. 불법인데 다 하고 있는 거야. 마치 우리가 그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중에 불법인데 막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문화되고 이렇게 해결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 상황하고 비슷한. 이거는 불법인 이해가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거 그러니까 아까 법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을 하면은요 다분 불법이라고 본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페널티를 먹어야 돼요? 범법 행위를 했으면 누가 이렇게 페널티를 먹어야 되잖아요. 페널티를 먹는 사람은 없어요. 아 불법이나 네. 페널티는 없어. 네, 페널티가 없어. 근데 만약에 아까 대이람이 아니 그렇다면 페널티를 먹어야 되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조치를 취했는데 이게 미국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행위는 불법인데 그 불법 행위를 제공한 자는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근데 어떤 법은 이런 거예요. 자, 제공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판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어. 불법 행위야. 근데 팔거나 사면 안 돼. 그럼 누구를 처벌하냐는 것은 케이스가 달라요. 어떤 경우는 공급자만 처벌하고 어떤 경우는 수요자도 처벌하는 거예요. 수요자만 처벌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이제 공급자가 항상 처벌이 되고 수요자는 처벌이 되는 법이 있고 아닌 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약 같은 경우는 팔아도 불법이지만 마약을 쓰는 사람도 불법이에요. 그렇지만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이제 성매매 같은 경우는 파는 사람은 불법인데 사는 사람은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저번에 정부에서 이제 막 사는 사람도 그거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법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양쪽을 처벌하느냐 한쪽만 처벌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주로 불법을 누구한테로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 보통 공급자에게만 안 되는 거예요. 환자한테는 불법이라고 한다는 게 법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의료 보험을 받으면 환자도 걸려서 들어갈 텐데요. 의료 보험의 커버를 안 받으니까 지금 말씀대로 불법을 한다 할지라도 처벌할 사람이 없네. 처벌할 사람이 없는데 아까 지사가 한국에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처벌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폐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피스가 없어지는 정도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법리자면서이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불법이라고 공론화시키는 것이 의사에게는 유리하잖아요. 왜냐면 내 손님이 절로 가는 거니까. 근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이게 몇 년째 버섯이 하고 있냐 안 하냐? 이걸 의사가 고소를 하면 좋을 일보다 나쁠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의사들이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아무도 신고를 안 하는 거고 환자는 소비자는 나쁠 게 없으니까 신고를 안 하고 그 옆에 피해 보고 있는 의사는 피해를 구제받는 게 아니라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하고 해서 저게 아무도 건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알려졌을 때 오히려 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법을 뭐 개정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개정하자고 그런 맞아. 근데 개정을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나는 거고 또 예, 그게 되게 묘한 상황이 저게 누가 하면 공청회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이 다 나가서 왜 이거 안 되냐? 당연히 해야 돼. 막 하면은 의사들이 막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공론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게 풀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저기 이런 종류의 서비스를 미국에다가 개설해놓고서 한국은 예산으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겠네. 아니 그거 당연히 있죠. 지금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임 업체 리니지를 하는 회사의 서버 본사가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에 관한 수많은 규제 전부 예외예요. 맞습니다. 쳐버려보자고요. 야, 진짜 갑자기 검증 문제는 아니 왜 그냥 이건 정해야 돼. 그냥 여기 다 온라인에서 먹고 살잖아. 좀 그리고 이따가 하다 보면 뭐 불법 아니고 맨날 걸리는 네, 거야. 아까 사실은 최 팀장님, 최 팀장님, 최 매니저님 어쩌죠? 그거를 직접 구매하시진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뭐지? 갑자기 구매 대행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 FDA에서 승인난 그 의료기기는 미국 내에서 판매가 허가돼 있어요, 사실. 해외 판매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의료기기는 영토의 속지주의. 이거 전문 용어라서. 국토의 바운더리 딱 그걸로만 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건 정말 속지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를 승인받는 게 사실은 또 하나의 굉장히 비즈니스의 허들이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FDA는 지금 3개월 익스퍼드 액세스가 있기 때문에 빨리 승인받거든요. 이제 의료기기 승인받는 거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다. 네, 가도 되겠습니까? 네. 뭐 패널 토론도 있으니까. 네, 이게 제가 보니까 그게 되게 메시지 다양하지도 않고 이제 뭐 괜찮은 것 같다. 빨리 병원 가봐라. 예, 뭐 좀 이상한데 한번 가보는 게 낫지 않겠냐. 한 3가지 정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원칙은 이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 보면 이제 되게 뭐 이런 액티비티 트래커가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저도 그렇지만 이제 사람도 안 쓰는 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연구 결과를 보면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이런 그 구매한 다음에 몇 달이 지나면 되게 많은 경우에 이제 그 꾸준히 쓰는 분이 별로 없다는 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동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뭔가 이제 측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당장 신경을 써야 하는 걸 줘야 된다. 그리고 되게 피드백 같으면 그냥 다 똑같은 결과를 주죠. 누가 쓰든지 간에. 근데 되게 개인화 맞춤형된 분석을 줘야 한다. 그리고 데이터를 같은 데이터라도 어떤 식으로 레프레젠테이션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PPC 하듯이 뭐 친구들끼리 경쟁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관련되는 겁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되게 불편하지 않을까. 밴드를 끼고 자려고 하면 되게 뭐 잠이 안 올 것 같다라고 하는데 뭐 UI UX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UI UX를 이제 보여드리면 되게 쓰기 불편한 게 밴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까 메모리 카드 말씀드렸는데 메모리 카드를 손을 뽑아가지고 뭐 저기 끼고 뭐 업로드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각각의 단계가 이제 어떤 장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끼면서 불편해서 잠이 안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이제 이런 게 되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이런 실수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고 하면 당뇨병 패러독스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고 하면 니즈가 되게 큼에도 불구하고 UI UX가 굉장히 안 좋으면 잘 안 쓴다는 이제 그런 예를 보여드리기 위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같은 경우 아까 암 얘기도 했지만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그것도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70년대부터 의사들이 이제 당뇨 환자들에게 이런 자가 혈당 측정계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스스로 혈당을 측정해라 이걸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 당뇨 환자들은 되게 이런 걸 싫어해가지고 원래 권장을 받는 것만큼도 다 측정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가 나오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한 번 측정하는 사람도 거의 5, 6%밖에 불과하지 않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럼 이제 왜 이 그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그 거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질병이 뭐 굉장히 중요한 이 측정을 하면 되게 건강하게 뭐 질병 관리할 수 있는 그 증명된 방법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걸 질문해 보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웨러블 디바이스인 경우에도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 찔러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실습적이라 인베이스하게 해서 이제 뭐 침 같은 걸로 그 손가락을 찔러서 일단 피를 찌르고 피를 내고 피를 여기 묻혀가지고 다시 이제 수정해서 뭐 수축에 적고 이런 걸 이제 되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 불편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되게 싫어한다.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핏빛이나 뭐 그런 웨어러블 되게 팬시하게 보이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비교했을 때 딱 보면 이제 되게 디자인도 구리죠. 그래서 뭐 디자인도 구리고 UI UX도 구려가지고 되게 이제 쓰기가 번거롭다.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얘기를 하기를 이제 이게 컨슈머 디바이스가 아니라 이게 메디컬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사실 디자인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게 변명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거의 피를 내는 그 방식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피를 낸다고 하더라도 뭐 스마트폰과 거의 블루투스로 연동이 되면 또 한 단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 기업은 뭐 최근에 지금 문을 닫았지만 뭐 그 광학적인 걸로 해서 그 피를 내지 않고 그 너인베이스바 가장 측정하는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려고 했던 놈들인데 뭐 이런 경우라든지 얘들이 이제 그 애플 망하고 나서 애플로 많이 갔습니다. 그 아이워치 만드는 팀을 갔는데 진짜 많이 시도했는데 과학적으로 밸리데이션이 안 나와가지고 실패한. 그게 이제 빛을 배 그 티슈로 그러니까 그 조직으로 쏴가지고 혈당 분자에 반사되는 빛의 각도를 측정해서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였는데 잘 안 됐던 것 같고 아니면 애플이 최근에 발표를 했듯이 뭐 스마트 컨택트 렌즈로 해서 그러니까 눈물 속에도 혈당이 거의 빛속과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그 렌즈로 이제 그 측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만약 된다고 한다면 이제 뭐 그런 비슷한 제품도 있는데 한다면 이제 굉장히 UI UX적인 측면에서 되게 좋을 것 같다. 세 번째 이유는 이제 환자들이 그 단순히 어떤 피지컬한 불편함뿐만이 아니고 어떤 심정적인 부담감까지 그래서 막 이런 걸 남 앞에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손가락에 그러니까 이걸 뭐 수십 년 동안 매일 찌르면 주름살이 막히는데 이런 걸 볼 때마다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 드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디바이스임에도 니즈가 큼에도 불구하고 잘 안 쓰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그 지오에 대한 실패 이유를 하나 더 들어드리면 그리고 우리가 그 우월한 그 기술적으로 되게 우월하다고 하면 그게 결국에는 우월한 그 비즈니스가 되는가라고 하면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그 파괴적 혁신과 좀 그 맞닿아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지오 기술적으로 되게 그 월등한 지오라는 게 있고 우리가 핏빛으로도 보면 또 뇌파를 측정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움직임으로 우리가 슬립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느 게 정확하다고 하면 당연히 지오가 정확한데 근데 이게 이런 정확도 기술적인 차이가 고객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인가를 보면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충 우리가 뭐 어느 정도만 정확하면 이게 뭐 뇌파를 찍든 뭐 손목 움직임을 하든 이제 이게 고객의 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났다는 겁니다. 그 아까 그 내 데이터 내가 분석한다 거기 그 발표에 제가 따온 슬라이드인데 그 위쪽이 이제 그 핏빛으로 측정하는 거고 아래쪽이 지오로 측정한 건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깊은 잠, 낮은 잠 이게 거의 비슷한 그 패턴이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가 더 정확하게 하지만 전반적인 결과는 핏빛과 크게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그 핏빛이 이제 결국에는 뭐 안 보게 이런 기능이지만 그 지오를 대체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오라는 것이 원래는 약간 폴리솜노그래피의 어떤 파괴적 혁신으로 등장을 했지만 핏빛이라는 또 파괴적 혁신, 또 다른 파괴적 혁신에 당하고 말았던 그런 또 실패 이유 하나로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생각보다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원래 그 블로그 같은 걸 제가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분석 같은 걸 제가 테스트를 했는데 혹시 그 좀 제가 거기 3편에 걸쳐가지고 한번 그 연재를 했었습니다만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검색해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플랫폼 연재하고 있는 칼럼 같은 것들인데 이것도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헬스케어
서비스 만들 것인가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블로그 주소인데 그 나중에 질문 받겠지만 더 필요하시면 오셔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 거를 살짝 생략을 하고 일단 먼저 심각한 법률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가 또 마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미련이 좀 남거나 아쉬움이 남으시면 마저 얘기하시고요. 제가 작년에 사실은 모바일 헬스케어 쪽 발표를 할 때 잠깐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생각보다 저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그 의료나 헬스케어 쪽에 있는 분들이 그냥 공감하는 건 그거였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실제 시리어스한 분들은 워낙 테크놀로지에 이렇게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정도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그보다도 더 복병인 거는 너무 그런 정보를 다뤄야 되는 의료진들조차도 바빠서 모르거나 그거보다 더 정확한 병원 내에 있는 각종 검사 장비로 한번 검사 딱 하면 실제 진단으로 바로 진료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거나 더 많은 복병들을 갖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하다는 단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타겟, 니즈 그리고 어떤 실익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트랜지션 되는 것까지 적절한 수위로 사실 일관성 있게 이렇게 온라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교수님 한번 아니 뭐 원래 토론자들 있잖아요. 네. 먼저 봐야지. 그 박성혁 부사장님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좀 잠깐 부탁드릴까요? 헬스케어 시장 저는 많이 안 봐서 정확하게 비즈니스 모델까지 다 내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아까 봤을 때 제일 좋은 모델이 정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렇게 그 부분 유료화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보시면은 그래서 그걸 봤는데 저걸 좀 더 세분화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불특정한 의사한테 보내셨지만 난 이분한테 받고 싶어요. 특진 요소 일종의. 그럼 이분은 아까 12불이지만 난 이 사람 100불 주고도 받을래요라는 말하자면 그 굉장히 하이의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그 카지노 비즈니스를 보면 죄송합니다. 병원 얘기까지 카지노에서 돈을 실제로 벌어주는 사람들은 하이롤러라고 해서 상위 2%, 5% 미만의 사람들이 배팅을 하루에 몇 천만 원씩 해가지고 카지노가 돈을 버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 그 갬블링 하는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병원도 보시면 굉장히 그 돈을 많이 내는 그 시장에서 돈을 버는 거라서 지금 저거를 해서 만약에 일반 대중한테 보여준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ROI가 굉장히 어려운 모델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그 대중성을 집계를 시킨 다음에 거기다 하이 프라이스의 어떤 그 모델을 집어넣으면 부분유라 모델을 집어넣으면 그 부분은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매스 모델로 접근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매스 모델은 그냥 집계 요인으로만 보고 거기에 스페셜티를 넣어서 이렇게 올리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해볼 만한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병실도 보면 VIP 룸 같은 경우가 지금 이건 회장님 그 저기 병원에 성남병원 계시는데 아무도 몰라요. VIP실이 통과가 완전 다르게 돼 있거든요. 접근도 아예 못 따요. 저는 알아요. 네, 그몇 분만 알고 계시는 그런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고 주차장도 따로 올라가게 돼 있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루 주무시는 방 자체가 엄청난 비싸고 위에서 자연채광도 들어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 한 분이 숙박을 하시면 몇십 명 자는 병원비가 그냥 거기서 뽑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관련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병과 관련된 이 비즈니스는 정말 돈을 많이 내실 분들이 있어서 이 밑에 분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좀 되게 어려운 비즈니스 모델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접근하는 저쪽의 미국의 어떤 저런 어프로치는 한국 시장에서는 차라리 VIP 마케팅 용을 위한 이렇게 깔기 그리고 이렇게 병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하고 연동만 할 수 있다면 그 돈은 충분히 낼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비용 자체는 약간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그
박성혁 부사장님이 제시하신 케이스보다 조금 더 자극적인 유사한 케이스가 사실 게임에 있거든요. 게임을 보면 이제 진짜 정말 그 아이템을 사고 뭐 이렇게 소리 이제 지불을 하는 소수의 그 상위 유저, 그 고스펙의 유저의 딜러리가 사실 대부분의 게이머 유저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그 고스펙 유저가 그 경쟁 우위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긍심이나 이런 걸 채워주기 위해서 사실 존재하는 대다수의 유저들이거든요. 근데 실제 그 비즈니스의 레베뉴는 결국 프로핏은 사실 그 하이 레벨에 있는 그 사실 유저가 거의 대부분 다 충당을 해주는 거예요. 게임도 비슷합니다. 실제로 일그룹을 아이템 내시는 분인데 아이템에 가면 이거 팔릴까라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뭐 몇백만 원짜리 아이템들이 있는데 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게임인데도 제가 아는 분이 한 6개월 동안 게임을 하셔서 캐릭터 전체를 150만 원 주고 파셨어요. 사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은 돈이 있는 분인데 의사였던가 뭐 그랬는데 이분은 돈을 많이 써서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많이 쓰는 것 자체가 돈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내버리고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남들에서는 100시간 뭐 200시간 할 거를 그냥 이렇게 하시니까 그 시장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잘 안 보이는 시장. 그 시장을 공략하시는 게 뭐 제가 그냥 오늘 봤을 때 어떤 비용을 봤을 때는 차라리 그쪽이 좀 더 오퍼튜니티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로 유명하신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저런 식의 것들을 할 정도의 시간이나 그런 게 있을지를 사실은 저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초치기는 싫은데 진짜 다 불법입니다. 이거는 행위 대상자까지 포함해서 완전 불법인데요. 된다고 하더라도 네. 보통에는 명인이라는 그러니까 그거야 가격을 또 높일 수 있으면 가능해지는 건데요. 가격이 네. 지금 저런 수준에서 높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베니핏만 명확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베네핏이 명확하다는 게 그 어떤 뭐 프리스티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은 라이트한 거에선 되게 어려워요. 저 지금 그러니까 이걸 딱 이런 서비스 받았을 때 진짜 내가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씩 낼게라는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가 사실은 너무 큰 비즈니스인데 안 되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먹히려면 그러한 서비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명품 서비스. 근데 그게 윌링 투 페이가 되는 거는 암은 확실하게 돼요. 암은 확실하게 아니, 되고 암은 확실하게 된다는 거. 근데 그 자체도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암이라고 하는 것과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하는 건 달라요. 물론 다르죠. 왜냐하면 제가 계속 듣는 아까 이제 다이어베리 갖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정말 강력한 니드가 있는 것이라는 가정 자체는 사실은 성품 계획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 그거는 병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가정을 하는 것이지 그게 사람들에게 걔들은 니즈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간단한 뜻은 아닌데 뭐 원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니즈라고 하는 기본은 에피션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것, 없으면 죽는 것, 없음으로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것,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암을 때문에 내가 암 걸려서 죽는 것, 지금 아픈 것, 그러니까 통증을 어떻게 오버이드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치료를 솔루션을 주느냐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이어베티스는 그렇게 강력한 내가 당장에 욕구를 폭발시키는 데피션시가 없거든. 예를 들는데 이제 아예 다른 방식으로 원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것. 이거는 내가 플레저를 시킹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게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먹으면 좋은 거거든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 상품이에요. 그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인게이지먼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당뇨하고 고혈압이 시장이 크고 그다음에 중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교수님 말한 그 내용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떠나가지고 한국에서는 저 지금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 박 부장님 얘기한 것 같은 경우에 그 심지어는 항암제를 비보험으로 해서 아웃 오브 포켓몬으로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에 대해서도 그 지금 현재는 보험공단에서 그거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페이를 할 수가 없게 우리나라는 일단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니까 항상 저는 뭐냐면 규제는 피해가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비즈니스를 만들 수가 없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BM은 그레이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다크로 가면 감옥 가셔야 되는 거고 화이트가 돈이 안 되는 거라서 그레이에서 만들어야지 BM이 만들어지는 거죠. 조금 되는 게 문제긴 한데요.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병원에 진료를 하게 돼 있거든요. 예약을 해도 예약 시간에 한 번도 맞춰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돈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진단을 보내서 솔직히 병원 가도 피 뽑고 진단은 똑같거든요. 가고 나서 하면 1시간 그냥 기다려야 돼.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진료 시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자기가 이게 걱정을 해결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고 진짜 되게 유명한 교수님 계세요. 10만 원 내야 된대요. 그럼 10만 원 내고 그냥 전화통화 화상으로 그냥 듣고 그 돈 내세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시장이 있다는 거죠 말씀은.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그 시장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간단한 치료를 해주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로 빅데이터를 해서 완전 오토매틱하게 디스턴스를 해주고 가격을 훨씬 저렴하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하이터치로 들어가는 거는 하이 프라이스를 내도 내일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장은 꼭 교통비 생각하고 뭐 생각하면 그 돈 내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의료보험 피해가는 방법도 있고요. 심지어는 외국계 병원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인 진료를 해가지고 받으면 그것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안 올라가요. 그거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지금 뭐 진짜 이렇게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생각 많이 잠깐 제가 했네. 말씀드리다 보니까 BM은 맨날 보면 그 규제 빠져나가는 게 사실 핵심이니까. 조금 뭐 데자뷰가 있는데 2003년도에 저 홈네트워크 꽤 오래 한 적이 있어요. 뭐 팀에도 헬스케어를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관점이 사실 헬스케어를 얘기하시는 건지 메디컬 그렇지. 서비스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데 그때도 헬스케어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게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이 다 심각해요. 서비스가 다 심각해서 그게 뭐든 다 심각한 쪽으로 인기가 가고 서비스가 되게 시리어스하게 가고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재비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도 뭐 이렇게 혈당 체크하는 게 있었는데 10년 전에도 그때 혼자서 다닐 때도 특명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야, 오열 측정기 제대로 하면 잘 안 나와요. 그거 기술적으로. 그게 그러면 신뢰성이 있냐 없냐가 다시 또 시비를 거는데 사실은 그때 그거 하나 해결하면 아마 다 세상을 앞으로 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었지만 그게 10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근데 그 당시에도 오열 측정기가 있었어요. 기술에서 만드는 게 이렇게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 혈당 비슷하게 예측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신뢰성이 없으니까 워킹을 안 하는 건데 사실 제가 보기엔 헬스케어라고 하는 범위를 자꾸 메디컬 쪽으로 포커스를 하면 아까 박성희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 낼 사람만 타겟팅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서비스가 안 되죠. 그거는 사실 아무렇게나 해도요 다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모델이든 상관이 없어요. 목숨을 지금 담보하는 사람한테다가 정확도가 이렇게 틀려도 도라지를 갖다 줘도 1,000만 원에 팔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 헬스케어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최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나이키 있잖아요. 신발에 그냥 덜렁 하나 줬고 배터리 달 때까지 열심히 달리게 한 다음에 했었던 게 제일 좋은 모델 중에 하나예요. 상당히 그런 많이 카피캣들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그게 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건 이거고요. 나이키 플러스. 나이키 전체를 주어져 없앨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모델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 다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모티베이션도 주고, 모티베이션 경쟁이라는 모티베이션도 주고, 되게 심플하고 디바이스라는 게 25,000원 주면 쓰다가 갖다 버리고 이게 어디다 갖다는 상관이 없고 되게 코arse한 데이터를 가지고도 뻔한 거를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계속 쓰게 만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게 만복에 다 만복 카피캣이잖아요. 지금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좋은 똑똑한 만복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사실은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걸어놓느냐가 문제인 거지. 웨어러블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다들 차고 계시지만 전 안 차거든요. 찾다 보는 걸 털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차게 하느냐가 관건이지. 일단 차게만 하면 그 다음부터 되게 재밌는 것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요. 왜냐면 게임 회사들이 맨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나리오나 그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 데이터를 가져오게 하는 건 제가 보기가 아직도 100% 해결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 못한 상태에서 자꾸 뭐를 얘기해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도 있었냐면 만보계를 여러 사람이 차면 비해별 패턴이 비슷한 사람끼리 묶어가지고 같이 놀게 하는 서비스도 있고 또 남자 여자 중에서 비슷한
또 짝짓기도 할 수 있고 아이디어는 되게 많아요. 게임 쪽에는 이제 아이디어가 풍성하지만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요. 서비스를. 있죠. 이미 많이 네. 있죠. 근데 안 팔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거와 저 아까 얘기한 그 니즈랑 원치라는 건 아이스크림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헬스케어 디바이스에서 이걸 하는 이유는 메디컬 서비스를 하고자 그 시장도 변하고 있고 그게 너무 난공불락이고 보수적인 사람 많고 그래서 헬스케어라고 하는 그 우리가 뭐랄까 유병장수 시대를 가는 비즈니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원츠라고 하는 시장은 굉장히 민감한 시장이고 그렇게 필요가 막 니즈를 찾으면 될 것 같은 시장이 아니거든요. 아이스크림 시장이랑 그냥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획이 잘못된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펀을 추구하는 게 보통 그 원츠 시장이에요. 플레저 시킹 시장인데 플레저도 그냥 즐거운 걸 찾는 건 아니고 보통 되게 복잡한 디멘션들이 있는데 저는 좀 그런 플레저 시킹하는 원츠에 되게 민감한 시장.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발표하시는 거 듣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시는 거네. 네. 하신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헬스케어라는 게 사실은 뭐 지금 막 이렇게 이슈되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생긴 게 사실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지금 생겼는데 사실은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요즘 이제 이슈가 되면서 다시 또 한번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나는 왜 그러면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안 차고 있지? 나는 왜 그걸 안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웨어러블 많죠. 근데 여자들은 좀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차게 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많고 만약에 저 같으면 차라리 이제 보통 그 헬스케어 같은 거 우리 의료를 얘기할 때 보통 왜 그 병이 걸린 사람, 그다음에 아주 건강한 사람 이렇게 나누지만 그 중간에 있는 내가 정말 아주 건강하지도 그다음에 병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딱 거기에 딱 속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 이거를 차면서 내 건강을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정말 내가 생활하면서도 나한테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내가 이 기기를 통해서 그 일상생활에서 정말 건강한 그런 매니지먼트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포인트가 뭔가 나한테 축적이 돼서 그 포인트를 실제 생활에서 쓸 수 있는 뭐 헬스 포인트라든지 그러면 걔가 내가 뭘 살 때 뭐 깎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내가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계속 얘를 쓰고 건강한 생활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뭔가 계속 동기부여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연동되거나 아니면 시나리오가 되거나 그런 서비스는 아직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계속 이렇게 개발이 돼야 되지 않을까. 박지원 대표가 기획은 많이 있었죠.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그 원래 이제 오프라인에서 약간 그 단도박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심리 치료를 이제 그룹 심리 치료를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동그란 이제 공간에 의료 공간에 딱 모여가지고 각자 얘기하면서 심리적으로 보다듬어 주고 뭐 이렇게 막 제스처하면서 웃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최근에 그분이 관심 갖고 있는 건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오프라인에서 몇 번 트고 왜냐면 이제 한국 사람은 특히나 더 한 번 뭐 생면부린 사람하고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하긴 힘드니까요. 몇 번 트고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할 정도가 되면 일단 라인을 튼다고 하더라고요. 그 라인을 터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그 네이버 라인 메신저로 일단 튼 다음에 그걸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네. 제가 다음 소식이었어요. 정작 제 후임이 라인에 가 있는데. 근데 그 라인을 트는데 트고 그 스티커를 그러니까 이게 대화를 그냥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화를 시키긴 하지만 주로 타이핑보다는 적극적으로 스티커를 쓰는 쪽으로 유도를 시킨대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도 방에 딱 같이 들어와서 스티커를 적극적으로 쓰는 쪽. 그래서 이제 그거 데이터를 지금 모으고 인터랙션이나 뭐 이런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 뭐 논문 쓸 만큼의 데이터가 충분히 모이지 못했지만 일단 체감상
이게 웬만한 무슨 뭐 체조하고 뭐 우승하고 뭐 힐링 명상 이거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이건 진짜 어차피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제가 규제하고 법률 얘기 자꾸 하는 이유는 규제하고 법률이 풀리기만 하면은 될 수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어서 그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다른 시장이에요. 두 가지 다른 시장. 하나는 지금 말한 메디컬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고 메디컬 서비스는 아주 명확해요. 이 사람이 아픈데 어떻게 진단할 것이며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평생을 관리할 거냐 아니면 어큐트 디지즈에 대한 단기간 치료에 그칠 것이냐 했을 때 어큐트 디지즈의 어큐트한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암도 그렇고 수술 받아야 되고 수술 받고 나서 매니지해야 되고 6개월은 끝나잖아요. 그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환자들 인게이지먼트가 무진장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처방 베이스로 가게 돼 있어요. 프리스크립션 베이스로 가고 그 시장 무지 커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얘기했지 메디컬 서비스에 테더링 해서 가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 절대 못해요. 그런 종류의 것이 있고 아까 전에 폴리솜노그래피 같은 경우에도 수면 클리닉에서 진단하고 매니지하는 약도 주고 그다음에 디프레선트, 안티디프레선트 처방하기도 하고 이런 것까지 같이 통관 서비스가 같이 갔을 때 그게 7, 80만 원씩 클리닉에 들어가고 하는 거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커버를 해주면 분명히 시장이 되는데 다만 이렇게 하려면은 미국에서는 자유롭게 하는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그와 관련된 수가책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다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벽이 높아요 일단.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헬스케어 서비스인데 헬스케어 서비스는 사실은 그냥 컨슈머들이 아웃 오브 포켓머니로 뭐든지 지불하고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대한민국은 의료법에 의료 행위를 아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프로바이딩 하는 순간에 그걸 걸렸을 때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은. 그래서 그 의료법 개정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델이 가능한데 그래서 그걸 빨리 개정시켜야 되는 게 제일 순위고 그게 안 되면은 고소 고발에 들어갔을 때 바로 처벌을 받고 의사면허 박탈을 당해요. 그리고 뭐 그 관련된 서비스는 그 파라메딕한 사람들 유사 의료 행위로 잡혀 들어가요. 실형받아. 보통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됐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렇게 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정이 됐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의사들 입장에서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가장 크게 될 수 있는 분야가 지금 박지원 대표가 잠깐 얘기했는데 팬덤이라는 게 있어요. 커뮤니티 서비스가 가장 강력한 어트랙션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되게 우스운 얘기로 들릴지 모르는데 환자와 의사들하고의 유대 관계를 가지고서 그들을 관리를 해주는 의사들이 명의예요 대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방암 치료하는 어떤 분 있으면은 그 양반 팬 그 그룹이 생기고 카페에 그 서포트 그룹이 쭉 생겨가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심지어는 유방암 치료하시는 서울대 무슨 교수님과 무슨 교수님 팬들이 싸워가지고 그거에 대한 서로를 욕하고 서로의 어떤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런 것들 지네들이 대변을 하고 이러거든. 그래서 그런 건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실제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헬스탭이나 이런 데도 그런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가져가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커뮤니티와 프랜차이즈를 통해 가지고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질병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확산이 되고 서비스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분명히 많이 열릴 거고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아예 컨슈머 쪽에서 누미 사실은 그 건강 관련된 을 내가 관리해 줄게라고 하는 일종의 버추얼 아바타하고 비슷한 느낌의 접근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함께 총체적으로 뭐 뭔가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가면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좀 많아지죠. 근데 다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의료 쪽하고 이쪽이 없기 때문에 제가 꼭 얘기를 드리는 게 그렇게 의료법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습게는 보시지 마시라.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제 항공객 쪽도 심각하시다니까. 하니까 항공객 하는 사람은 법을 깨자라고 나가면 뭐 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 특히나 웨어러블 쪽에서 전 접근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헬스케어 쪽은 헬스케어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게 뭐 메디컬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전 공감을 하는 거는 니즈 원치로 봤을 때 니즈로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야 시장이 가는 부분이 지금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중에 시장이 커지면 원치도 갈 텐데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대부분 지금 헬스케어를 나오면 아이디어에 저는 저렇게 뭐라 그래 아이디어 빈곤이라 생각하는 게 나이키가 한번 만드니까 다 이 밴드 시계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은 뭐냐면 만약 저보고 만약에 상품 계획을 하라 그러면 전 지금 당장 뭘 만드냐면 클라우드 베이스의 보청기 만듭니다. 보청기를 저렴하게 만들어서 이거 연결해가지고 클라우드로 붙여서 뒤쪽에서 소리나 이런 거 같이 다 잡음 제거하는 그러니까 손 회장님이 이번에 발표하신 그 기계도 결국은 클라우드 베이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보청기를 만들면 이거 보청기는 있는 시장이에요. 410만 원짜리 보청기가 있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싼 거는 뭐 20만 원짜리도 있어요. 이게 근데 너무 힘들어 쓰기가. 그 쓰기가 되게 뭐 구축해서 돼 있는데 이거 일단 제조 베이스도 되고 근데 거기에 소프트웨어 들어간 건데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보청기 시장에서. 그런데 그게 스마트폰 다 들고 다니시잖아요.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이 시그널 계속 감지한 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모니터링만 해서 전파 테더링하고 그다음 자음 제거 능력 해가지고 해서 알고리즘만 계속 튜닝시켜줘도 장사가 되거든요. 더 재밌는 건 아이폰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히어링 에이드 보청기 사진 이렇게 주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삼성캡을 디바이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버리는 디바이스에 관심이 있다는 게 보청기가 쓰시면 아직 저희 어머니 보청기 쓰시는데 보통 수명이 짧게는 1년에서 5년을 못 넘어. 보통 3년 정도 쓰면 보청기 400만 원짜리를 버려야 됩니다. 굉장히 말도 안 좋은 되죠.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시장인 거죠. 왜냐하면은 400만 원짜리 디바이스를 사서 3년 만에 버려야 되는 시장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아무도 소프트웨어를 넣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맨날 안 되는 이 시계만 가서 막 접근하는 건 저는 사실 아이디어 빈곤이라 생각하고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니지 쪽으로 타고 들어가야 그 시장도 있고 보다 돈도 될 수 있고 그리고 IT를 접목하면 해볼만 하고 글로벌도 갈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니까 조금 더 남들이 안 하는 거로 좀 했으면 뭔가 다른 뭐 제가 꼭 보충해 하는 근데 웨어러블이 문제가 뭐냐면 다 걸어봤는데 다 안 됐거든요 지금. 웬만한데 몸에 다 걸어봤는데 지금 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 건다는 뭐 그전 말씀하신 거랑 되게 동감. 우선 보청기 부분 되게 동감하고 저희도 보청기 만드는 게 있어요. 보청기는 심각한 단점이 소리를 증폭시키지 않아요. 네, 보청기를 끼면 소리가 커질 것 같죠. 목소리만 커져. 맞아요. 무슨 말? 그러니까 그 가청대역법 중에서 사실 보청기가 할 수 있는 게 15,000데시벨 그 정도인데 예를 들어 위에서 뒤에서 하이 피치에 그냥 위험한 소리 나오면 안 들려요. 기술적인 장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되게 동감하지만 하나 약간 다른 거는 스마트폰에 자꾸만 거는 거. 네, 저 이거는 시장에서는 아닐 이제 처음에야 여기다 한번 걸어서 뭐 하는데 이게 인디펜던트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IoT나 웨어러블 하면서 이게 지금 뭐가 되냐면 리모컨 앱의 컬렉션 디바이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여기 지금 다 지웠는데 심지어 앱을 50개를 깔은 적이 있어요. 야이씨 어딨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앱의 생태계를 깨지 않으면 웨어러블이나 IoT 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니 저는 교수님 말씀에 절반은 동의는 절반 좀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보청기에다가 무선을 달아서 LTE를 달 수는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붙이려면. 그래서 그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왜 스마트폰을 얘기했냐면 이 안에 센서가 되게 많잖아요. 마이크도 있거든요. 심지어. 제가 말씀드렸지 보청기에 가역 주파수 숫자 제한이에요. 그러면 마이크에는 인지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건 더 고성능이니까. 이 시간을 보내주면 되거든요. 다른 방법으로, 여타 방법으로 증폭을 시키거나.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폰 연계형 보청기 한 회사가 한 8개쯤 있다니까. 의외로 있어요 지금. 저희가 만드는 장애인들 그걸 쓰는 분들이 되게 편리해요. 큰 단점은 봐야 되는데 정말 그 소리 쪽에 그 어시스티브한 테크놀로지는 짱이에요. 정말 짱이야. 이걸 능가한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더 다 특허 걸려요. 그 정도.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쓰는 분들은 이제 그 배터리 충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뭐 통신력 문제가 아니라 정말 빨리 달아요. 배터리 달고 다니는 아니 그래. 근데 그분들은 그 아까 말한 아이스크림으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네. 근데 또 그 문제도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게 외장용 충전기를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그게 장애인이 쉽게 달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많아요. 네. 그리고 들고 다니니까 그랬잖아요.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하고 다니니까 좀 많이 불편해요. 근데 진짜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아이폰하고 하는 연동해서 하는 그거는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앱이라고 하는 이제 약간 그건 아니라 앱은 아니고 앱이 있어서 그냥 돌아가는데 사용자는 전혀 인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지난번에 제가 쓴 거 저기 링크한 거 보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이번 에버노트 필리핀이 한 얘기가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영어가 뭔지. 예, 컨텍스트를 알아야 된다. 그 쉽게 말해서 웨어러블로 안경 쓰고 손목에 하고 했는데 이거를 왜 앱을 구동을 하려고 이걸 해가 이 짓을 해가지고 뭔가를 올리고 뭘 하고 이걸 누가 하냐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행위가 됐던 뭐가 됐던 그냥 단순하게 그거를 알아채가지고 지가 구동하고 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웨어러블이 어떤 의미가 좀 가져지는 거지. 그 마치 스마트폰 하듯이 앱을 갖다가 이렇게 앱 생태계를 만들고 앱을 올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진짜 너무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거. 실제로 앱 생태계가 여기 지금 삼성 LG전자들이 안 돼. 그걸 어떻게 만들어? 아니 앱 생태계 없애려는 노력은 이미 시작을 했어요. 아까 그 고상한 뭐 네. 지가 알아서 해야 지가 알아서 하는 그것만 진짜 어렵거든요. 사실 그 나이키 신발에 하고 있는 놈이 제일 비슷한 성격 자체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25,000원을 주고 신발에 끼든 어디 들고 다니든 간에 그냥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가고 걔가 하고 있는 건 사실은 그냥 카운트만 세는 거지만 그러다가 배터리 닳으면 그냥 버리고 또 새로 사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제일 좋은 모습인데 거기다가 그게 더 똑똑해질 수 있게 하느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갖고 다니게 할 수 있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 별로 안 하고 지금 점점 작아져.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막연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시계 얘기만 하고 있는. 그래서 정작 애플은 와치는 하나도 안 유일하게 애플 제품에 지금 릭이 없잖아요. 그 아이와치에 대한 건 어떤 것도 유출된 적이 없어요. 자세히 저는 약간 부정적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나올 것 같아요. TV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저거 그냥 소문만이고 저는 이게 약간 그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결국 같은 얘기예요. 결국 사람 손에다가 몸에다가 뭘 걸치게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안 걸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전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 뒤에서 이렇게 거창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건 또 걸치게 만드는 불편함을 극복할 정도의 세뇌 작업과 함께 뭔가가 들어가면 또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늘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이제 통신 정책을 쭉 할 때 계속 우리나라 왜 아이폰이 도입이 늦었냐고 한다면 정부의 책임도 뭐 당연히 큰데 사실 뭐 많은 경우가 뭐 정부가 우리나라 국내 뭐 제조업이나 통신 사업자를 봐주려고 했느냐. 제가 이제 키스비 리스트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전혀 없고 제일 큰 게 뭐냐면은 그런 걸 왜 들고 다녔어요. 왜 그랬냐면 전화기는 들고 다닐 수 있지만 수첩 안 들고 다니지 않느냐. 우리나라 수첩 안 들고 다닌다. 미국 사람 수첩 들고 다닌다. 미국에서는 될지 모르지만 그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이 더 못 고치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랬는데 아이폰이 딱 한국에 다 들고 다니는 거예요. 뭘 수첩을.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제 뭘 주냐에 따라 다르긴 다른데 네, 쉽진 않다. 100% 동의합니다. 그 전에 또 수많은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던 결론을 낸 거거든요. 포인트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웨어러블 디바이스 받은 것 중에 제일 오랫동안 별 신경 없이 무조건 차고 다니는데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간지가 좀 나. 그 이유 하나를 가지고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도 똑같아요. 우리 애도 얘는 뭐 2개씩도 차고 다니는데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의외로 무시무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유는 한계가 아니더라고요. 이거를 파쇄하는 이유는 뭐 패션일 수도 있고 뷰티일 수도 있고 내가 뭐 아파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해서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포인트는 여러 개더라. 이거 자기 충족감도 있고. 안 차야 되는 이유도 또 여러 개. IoT 하면서 그 보여드리는 사진 하나 있는데 지금 없어졌는데 이게 시계를 다 몇 군데 내놨지 않습니까? 그 한참 나올 때 무한도전에 노홍철이 시계를 한번 차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람들이 그 네티즌들이 봤어. 이게 얼마짜리 시계일까? 이게 4천만 원짜리 시계거든요. 그 시계는 아날로그 시계예요. 근데 시계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시계는 진짜 이름도 못 들어보신 시계에 꽂힌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보통 1,000만 원짜리 시계는 그냥 제 하급으로 쳐요. 그러니까 제가 시계를 스마트워치를 보면서 느끼게 40만 원 비싸다, 20만 원 비싸다 그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비싼 분들이 이게 뭐 그러니까 시계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 입장에 롤렉스는 진짜 하품 중에 하품이라서 별로 그렇게 찡하게 느끼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2,000만 원짜리 시계인데 그게 그냥 거기에 뭔가 기능이 좀 들어가 있어. 그럼 이건 사신다는 거예요. 여자 마음도 어떤 사람들은 콩나물 1,000원도 비싸지만 1,000만 원짜리 백은 안 비싸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랑 사실 똑같은 거 같아서. 얼마 전에 애플인수한 그 닥터들의 같은 경우 헤드폰도 사실은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들조차도 헤드폰을 정말 막 쓸 때가 잠깐 답답해서 쓰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닥터들 헤드폰 끝나면 정말 하루 종일 음악 안 들을 때도 그냥 그것 때문에 이어폰 관련된 사실 이어폰이 전 개인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최적의 거라고 항상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었는데 음질이 일단 중요하고 음질 관련된 것들 좀 커버하면서 디자인만 잘 나오잖아요. 뭐 30만 원, 50만 원 그냥 얼마든지 지불 의사가 있더만요. 생각보다. 삼성도 그 이어폰에서 샀어요. 그 이어폰 400만 원인가. 잘 모르시는데 삼성에 있는 번들 이어폰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웬만한 거보다 웬만하게 비싸게 주는 거 사는 거보다 그냥 폰에 들어 있는 번들 이어폰이 음질이 더 좋아요. 얘기한 거랑 똑같은 예를 얼마 전에 올렸어요. 제가 똑같은 예요. 똑같은 논리로. 근데 가격이 달라요. 라파엘 나달이라고 했죠. 이번에 그 프랑스 테니스 오픈 5연속. 그 친구가 시계를 사고 있는데 그게 얼마냐면 7억. 진짜 안 하다. 집을 화석뼈를 갈아서 판단을 초기 어울리 시장에서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초기 어울리 시장에서 싼 거를 대중화시켰다고 캐즘을 넣겠다고 막 지금 풀고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VIP 마켓으로 어차피 조그만 시장이니 이노베이터하게 가서 그 사람들이 이른바 셀레브리티들이 진짜 차고 싶게끔 워너비가 되면 그리고 나서 그게 대중화를 시키면 말씀하신 대로 어댑테이션 피리어드가 생기면서 저 사람이 저거 사는데 저 사람이 사는 것보다는 좀 낫지만 저 7억 뭐 4천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이면 찰 수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는데 이걸 20만 원짜리인데 아무도 안 차고 아무도 관심 없는 걸 처음부터 매스마켓 접근하는 게 별로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거. 그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아니라 그냥 주얼리 아니에요? 주얼리는 아니에요. 주얼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금속이다. 이게 19g이에요. 네덜 와치는 19g이에요. 진짜 가볍네. 뭐 되게 웃겨요. 그 요즘에 파워블로거란 말 좀 있어요. 블로거들이 멘붕에 빠진 게 그거거든요. 자기 몇 년 동안 열심히 블로그 했는데 이효리가 블로그 시작하자마자 바로 파워블로그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일상만 올려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자기 몇 년 동안 트래픽을 이 친구가 몇 달 만에 두세 달 만에 다 올라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걔는 원래 파워였는데 블로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블로거가 파워가 되냐고.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거를 적용하면 그 셀레브리티가 그걸 써줘야 그걸 관심 있는 사람이 보고 그걸 쫓아가고 그러면 그거보다 또 세컨 티어가 생기고 서드 티어가 생기고 그래서 마지막에 대중이 이걸 업적하게 되는데 솔직히 셀러브리티 중에 한 명도 이걸 들고 다니는 못 봤어요. 트위터 같은 경우도 셀러브리티가 써주기 시작하니까 쫓아가고 뭐 팬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제가 보면 마케팅적 접근도 되게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라서 어떤 셀러브리티도 제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들고 다니는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매스 마켓을 공략할 게 아니라 어댑터나 이노베이터나 아니면 스타를 공략을 해야지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스시 마케팅도 처음에 아무나 먹는 음식이 아니라 아주 비싼 걸 하다가 점점 내려서 회전 스시 초밥까지 이제 내려오는 게 저도 이 시장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최 박사님 처음에 딱 그 제오라는 걸 딱 보여줬을 때 저건 안 되겠다 딱 생각이에요. 왜냐면 안 하던 거를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코코 샤넬 이런 사람은 이렇게 오로지 웨어하는 거는 향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이렇게 붙일수록 싫어하니까 그러지 말라라고 했던 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던 거를 계속 하는 것들은 하는데 안 하던 걸 하라는 거니까 그게 거부반응인데, 저도 이제 마케팅 포지션을 싹 바꾸면 아까 제오 보여주신 거를 아까 뭐 수면 그 이렇게 뭐죠 하는 데랑 비교했을 때는
아니요, PBM 말고 그 병원에서 하는 거 보면 아, 폴리소노그래피. 너무나 예. 간단해져서 엄청나게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한테는 너무 이게 버거운 거고, 그러니까 아예 저는 아까 어느 분께서 어드저스트블 타임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잘한 게 비대 같아요. 비대. 비대를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 어디죠? 공항이나 초등학교나 이런 데다 먼저 뿌렸거든요. 그리고 해보니까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왔던 것처럼 뭔가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만약 이게 병원에서 조금 쉽게, 병원도 이제 비싼 게 말고 좀 저렴할 때 그걸로 사용하고 비쌀 때는 이제 맨투맨 그 닥터를 이렇게 보는 걸로 했다면 어쩌면 그게 먹혀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유가 먼저 차야 되겠네요. 또 하나는 그걸 또 잘했던 게 디즈니랜드의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런 게 하다 보면 아 정말 괜찮네 하고 나서 거꾸로 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내가 또 지금 저도 UX하고 서비스 디자인 하고 하면서 좋았던 것들, 뭐 생명의 다리로 해서 사람들한테 죽지 않게 하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요즘엔 다 죽을 때는 거기 가서 죽는 제일 많이 죽는 다리. 예, 그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제너럴 닥터도 잘 됐는데 뭐 파산 시청 그 얘기하는 거, 그게 좋다고 하고 아마 블로깅 하는 사람도 막 이게 좋은 이유, 성공한 이유를 했던데 다 실패하고, 지금 제오도 실패했다고 그러고 스마트 삭스도 실패해서 문 닫는다고 얘기했고 나이키도 닫는다고 할 때 정말 과연 우리 이런 작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정말 사실 눈여겨해야 될 이슈인 것 같거든요. 트렌드를 잘 타요. 처음부터 네. 매스마켓 타겟팅하는 게 되게 무의인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항상 특수한 메디컬 서비스에서 더 낮게 만들어지고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니드하고, 그 다음에 일반 매스마켓에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만 항상 접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의외로 지금 아까 얼라이브 코어 같은 경우에 잘 지금 어댑테이션 되고 있는 게, 걔네가 이게 순차적 어프로치거든. 에릭 토퍼를 뚫은 다음에 에릭 토퍼로 하여금 이 양반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프리스크립션 형태로 해서 사람들한테 노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OTC로 해서 이렇게 슬슬 위에서부터 하나둘 해서 내려왔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는 또 그 신장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타겟이기 때문에 마켓이 한정되어 있겠지만,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캐즘을 넘는 게 더 유력할 것 같기도 하네요, 진짜. 저도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디바이스로 보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시장은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 게, 사실 서비스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요새 제일 마음에 드는 서비스가 사실은 턴테이블 헬스예요. 보셨죠? 턴테이블 헬스라고. 보셨나?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기획이 다 잘못된다라고 생각 드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강 관리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제가 턴테이블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재밌는 서비스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턴테이블 돌아가잖아요. 이제 병원이라고 하면 모델이 깨지는 거예요. 턴테이블 헬스에서는 의사가 있어요. 한 코너를 잡고 있어. 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이 사람하고 많이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가면은 식품점이 있고 건강식을 하고, 여기서 피트니스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마치 옴니채널 그 커머스를 하는 것처럼 저의 건강을 토탈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센터가 생깁니다. 쭉 가면서 결국 돈은 뒤쪽에서 서비스가 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한 일은 너는 뭐가 어디가 아프니까 아니라 너는 괜찮네? 저기 뭐 어느 정도네? 하고서 저희 그 허리 같은 거는 다 그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고쳐주고 돈 엄청 받고 가서 뭐 먹어라 이러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턴테이블 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거를 파편적으로 모아서 토탈 서비스를 해주는, 네, 오히려 헬스케어, 유병장수를 하는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핫 디스커션이 쭉 됐는데, 김은수 소장님 빅데이터 쪽에서는 헬스 쪽에서 뭐 특별히 연결했던 게 없어요. 데이터가 모이질 않았으니까 할 수 있는 게 트라이 하려고 없거든요.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들 패턴들을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걸음걸이를 뭐 얼마나 했냐가 있는데, 그때 디바이스 했었던 게 이 사람 뛰는지 걷는지 계단을 걷는지 또는 가만히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비슷한 유형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축을 보면 이제 유형이 행동 패턴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줘서 SNS 같은 어프로치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티베이션을 주면 저놈은 나보다
엄청 건강해 활동성이 높은 사람하고 활동성이 낮은 사람 같이 매칭시켜 놓으면 서비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성이 높은 사람들끼리 같이 매칭을 시켜줘가지고 같이 보여주면 이게 모티베이션이 생기거든요. 출발 라인을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활동성이 낮은 사람들끼리 활동성이 같이 뭉쳐주면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게 약간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움직여주는데 이제 사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그냥 펼쳐서 보여주거나 그냥 단순히 SNS 친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페이스북 보시면 열심히 등산하는 분, 열심히 자전거 타는 분, 열심히 달리기 하는 분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계속 영화만 보는 분 나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렇게 유형들을 그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칭을 해주는 거를 비헤비어 패턴을 가지고 매치 메이킹을 하는데 이게 또 남녀를 묶으면 더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이대를 해서 이런 서비스로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의외로 그 활동하는 내용하고 소셜에서 자기가 떠들고 있는 것 중에 활동 내용이 많거든요. 그 내용하고 실제 이 데이터를 결합하면 취향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반응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사람이 등산 좋아하면 이 사람이 라이크 누르면 저쪽에서 댓글을 달잖아요. 이렇게 어필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서비스 쪽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건데 데이터가 되게 콜스해도 데이터가 되게 디테일하진 않아도 그 정도만 묶어줘도 실제로 디바이스가 적당해도 이게 서비스를 묶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요인들이 많고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여전히 페이스북과 구글이 유리하다고 봐요. 저는 약간 좀 IoT 쪽은 전에도 한번 어디서 얘기했는데 구글은 그냥 날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관점에서 보면. 왜냐하면 아직은 모든 IoT 디바이스가 스마트폰에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글래스가 나오고 하게 되면서 얻는 게 상당히 많아지는데 사실은 페이스북도 비슷한 어프로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구글은 좀 그게 약하잖아요, SNS. 근데 만약 페이스북에 이 데이터가 피딩이 되면 그리고 상당히 많은 헬스케어 디바이스들이 페이스북에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저는 아직도 차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만약 차기 시작했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되게 포텐셜이 많이 커지겠다. 상당히 커질 거라는 생각인데 그럴 때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냥 계속 하던 일이 잘할 거다라는 게 제 결론이거든요. 저는 페북이 잘할 것이다, 구글이 잘할 것이다라는 게 왜냐하면 그 백엔드가 없으니까. 아무튼 요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SK도 잘할 것이다. 빅데이터를 많이 SK가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근데 많죠. 그 제가 보기에는 그 결국은 계속 하드웨어 이야기 해가지고는 기살판 날 일은 아니고 그러네요. 이제 서비스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경험을 줄 건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결국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제가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왕놀이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내가 왕 대접 받고 싶은 게 이제 그 출발점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우리가 유비쿼터스 컴퓨팅 이야기할 때 벌써 한 20년 전부터 왕 모델이 사실 그 왕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다 해준다. 이게 컨텍스트 어웨어해서 그냥 그 모든 서비스를 알아서 해준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거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보면 실패예요. 우리나라가 10년 전에 이 스마트홈 하면서 사람들이 자동으로 뭘 해주는 걸 막 했는데 하나도 살아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끼리끼리 모이게 한다. 뭐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왕도 이 성격이 다 제각각이라서 이게 그 하이브리드가 필요해요. 이게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그냥 서비스를 알아서 다 이렇게 제공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건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이게 그거 주객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이게 만만한 시장은 아니라는 거죠. 일반화시켜서 이 모델이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왕놀이 모델 얘기하시니까 전에 저희 사무실이 회사 사무실이 지금 학동사거리인데 그 전에 가로수길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로수길에 커피 스미스라고 굉장히 큰 약간 탁 트여 있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 이사 갔을 때가 딱 초기였어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부터 유심히 이렇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사진을 이렇게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 쫙 모아서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봤거든요. 재밌는 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 한신포차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소위 그 클럽 문화나 이런 거 즐기는 사람들이 모였던 랜드마크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거랑 나중에 이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커피 스미스 같은 경우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TV에서나 볼 것 같은 여자분들이 이렇게 너무 밀집되지 않게 듬성듬성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채워져요. 이게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그러니까 정말 구경하기 어려운 분들이 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조금 지나면 그 빈 갭들 화이트 스페이스를 누가 채우냐면 그런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급의 남자분들이 채워요. 여기 계신 분 같은 잘생기고 그런 것들이 찍을 생각 어떻게 했대?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조금 더 가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뭔가 순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남자분들을 어떻게 선망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인데 조금 더 일반적인 쪽에 가까운 하지만 너무 일반적이진 않은 그런 분들이 채워져요. 사실 좀 이제 그쯤 되면 채워지면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소위 아까 그 소수 처음에 있던 여자분들이 좀 빠져요. 그게 피트니스 마케팅이 그래요. 네. 딱 예쁜 여자들 운동 웃기네. 딱 하면 그다음 남자들이 오고 그다음에 여자 빠지고 남자 딱 하면 그 다른 수령자. 네, 넥스트도 있어요. 운동 막.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예상하실 거예요. 남자들이 또 이제 와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우울한 거죠. 남자분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면 아주 일반적인 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남자분과 여자분이 이제 모이게 된 거잖아요. 마치 이제 약간 그 선남 선녀들이 모이게 된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그냥 그 왜 이렇게 담배 피고 사람 만나는 그 남자 직장인들부터 해서 이렇게 회사원들 있잖아요. 점심에 물이 흐려지는구나. 네, 점심에 그냥 커피 마시러 점심시간 뒤에 이렇게 커피 마시러 나오는 직장인들 이런 사람들 있죠. 뭐 이게 40대 초반 그걸로 이제 확 바뀌고 처음에 여자분들 남자분들 두 번째 여자분들 남자분들은 온데간데가 없어요. 이제.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커피 스미스 그러니까 가로수길 커피 스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딱 3개월 정도를 계속 이렇게 매주 찍어봤거든요. 별거 다 했어. 아니 너무 궁금해요. 찍었을까 진짜? 지나친 것 같은데. 관찰이라고. 예쁜 여자가 있을 때만 찍었다는 얘기가 누가 누군가를 관찰하기 위해서 찍지 않은 다음에. 걸렸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퇴근할 때랑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네. 네, 찍어봤는데 찍어봤는데 이제 그 한 3개월 정도 안에 그 3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게 다 3개월 안에 3개월만 했어요? 아 그렇죠. 그 뒤는 뭐 할 이미 물이 아직 안 오니까 30대 후반이 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말씀 드렸잖아요. 거지. 아니 보던 분이 안 나오셨고 그때 딱 3개월을 왔다가 원치가 사라지신 거죠? 벌써 끝나갔죠? 무슨 얘기 하시려다 자꾸 가시네요. 아 근데 이제 뭐냐면 파도가 위에서 이제 사실 내려오는 그 아까 버터펄. 잠깐 식사할 시간에 뭐 다음 카페 얘기, 네임 카페 얘기도 나왔는데 뭐 게임 길드도 그렇고 커뮤니티에서 사실은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요 그게 유지되는 케이스는 언제냐면 다 정말 하이 퀄리티 게임 길드 같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정말 다 슈퍼 레벨급의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최상위 길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유지가 돼요. 워낙 이제 뭐 1등들만 다 모이는 거니까. 근데 그 외에는 그저 그런 사람들 2등끼리라도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조금만 돈 돌리면 1등 있는 대로 갈 수 있고 내지는 그거보다 조금 더 하위로 가면 굉장히 스페셜한 대우를 받으면서 스타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 체류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모델에 대한 분석한 게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어떤 스페이스에서 사람들이 왜 체인지하느냐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의 경우 실패의 원인, 이렇게 바뀌는 원인은 그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못할 때는 물이 체인지 된다고 생각해요.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근데 그거에 위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스타벅스예요. 아 스타벅스는 스타벅스는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원래 그 슐츠가 그거를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잘 머무르는 공간으로 지금 굉장히 독특한 공간으로 해서 원래는 이제 올덴북의 재산 공간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커뮤니티 공간이 아니라 각자 와이어에 들어가서 딴 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의도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일도 일어나야지 세상이 재밌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컨셉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제4의 공간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스페이스다. 그 컨셉이 이제 그러니까 토즈는 공부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만날 사람들이 없는 걸 해준 건데 그래서 되게 재밌는 컨셉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토지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런 스터디 공간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까요? 중에 실제로 워킹한 그분들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스터디 그룹을 섭외하거나 강연자를 이런 사람들을 섭외해서 그 공간을 이제 렌트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모임 그룹 안에 의도적으로 정말 예쁜 여학생들이라는 사람들을 섭외해서 그
진짜요? 소문이 퍼지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모임 공간 서비스가 있어요. 토트는 아닌데 실제로 서비스가 있고. 콘디 스미스도 그랬던 거 아니야? 저희는 그런 걸 듣기만 해봐서 가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오늘 참 헬스케어 가지고서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데 이제 최현숙 박사님 발표 굉장히 잘 들었고요. 토론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도 다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그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 굉장히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